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시공을 초월하여 한산도 앞바다에서 인터뷰했다. 바닷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치는 어느 날, 그 소리에 끌려 눈을 떠보니 한산도 앞바다에 당도해 있었다. 육지에는 군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이고 바다 위에는 낯설고도 위험 있는 판옥선들이 둥둥 떠 있다. 나는 눈을 비비며 낯선 풍광에 적응하려 애쓰는데 멀리서 갑옷을 갖춰 입은 장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지만 온화한 카리스마가 흘러넘친다. 바로 이순신 장군. 이 땅의 큰 이기였던 임진왜란 때 활약한 충무공을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인터뷰한다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성필원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먼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필원이라 합니다. 아마도 저를 낯선 사람이라고 여기실 겁니다만 시공을 초월해 장군님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순신 반갑습니다. 무척 생소한 차림이지만 나에게 특별히 해로운 이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자, 어디 한번 그대가 묻고자 하는 바를 들어봅시다. 성필원, 먼저 장군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혹자는 장군께서 어릴 적부터 재능이 뛰어났다 하고 또 어떤 이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오랜 노력 끝에 무가에 급제했다고 전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회고하시나요? 이순신, 나는 1545년 한성 건천동에서 태어났다오. 어려선 특별할 것 없이 무예와 학문을 함께 익혔지요. 무인의 길을 희망했으나 과거에 쉽게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번 낙방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몸을 단련하고 병법서도 탐독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576년에 무과에 급제했고 그로부터 여러 관직을 거치며 경험을 쌓게 되었지요. 그렇군요. 실패를 경험한 뒤에도 굴하지 않고 재도전하여 급제하셨다니 훗날 대업의 밑거름이 된 듯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무가 급제 후 여러 지방 관할을 거치시며 치안 업무나 국경 방어 등을 담당하셨는데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무명의 장수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평가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나는 전라도 함경도 등 여러 지역에서 군무를 보았는데 크게 알려질 만한 전공을 세운 것은 아니었소. 그렇다고 해도 각종 임지를 돌며 언젠가 있을지도 모를 외적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변경을 정비하고 백성들이 평상시에 농사를 짓다가도 유사시에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요. 그러던 중 1592년 4월 일본군이 대거 쳐들어와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나는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어 있었소. 곧바로 수군을 정비하여 출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지요. 경상도 지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한양까지도 빼앗길 정도로 혼란이 극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정이 파천을 하고 백성들은 피난을 떠나면서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요. 하지만 내가 이끄는 전라좌수영은 재빠르게 전력을 정비했습니다. 함대와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신무기인 거북선도 완성시켜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그 뒤 옥포, 사천, 당포 등지에서 전투를 치르며 적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안겼지요. 장군님의 전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승리로 일본 수군이 남해안 해전을 쉽게 장악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선 수군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평가되는데요.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나요? 하객진이라 불리는 진법을 펼쳤습니다.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벌린 전선을 꾸려 적선을 유인하고 중앙과 측면에서 공격하는 방식이었지요. 특히 노도를 열심히 젓는 판옥선들이 기동력을 유지하며 적선을 포위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우리 함대가 적의 주력을 제압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을 함부로 상대하려 들지 않았고 바다의 주도권은 우리 쪽이 갖게 되었지요. 바다 위에서 적의 첨단 무기나 인원을 넘어서는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가능케 했을까요? 우선 병사들의 훈련도와 사기는 컸습니다. 그리고 판옥선은 높은 현측을 갖춘 튼튼한 배였으며 거북선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 교란하는 역할을 했지요. 나는 부하 장수들과 함께 끊임없이 전술을 연구하며 해전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사실 해상에서는 상대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하기가 쉬울 때가 많습니다. 기동과 화력을 적절히 조합하면 상대가 몇 배의 병력이든 박살낼 수 있지요. 장군님께서는 여러 전투 중에도 난중일기를 쓰셨습니다. 당시 전쟁 상황에서 기록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전장에서도 내 심경과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전, 병사들의 동태, 적군의 움직임, 그리고 나의 의지와 번뇌까지도 일기에 적었지요. 훗날 이것이 사사로운 기록을 넘어 역사의 귀한 사료가 될지 몰랐습니다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다행이기도 하오. 일기의 내용을 보면 장군님의 인간적인 고민과 고뇌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필사즉생 필승즉사라는 말로 대표되는 결사의 각오도 인상적인데 그 문구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무서움 없이 전장에 나서는 자는 없습니다. 나도 두려움이 있고 군사들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전투에 임할 때 산다고 기필하면 오히려 죽을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면 거꾸로 살아날 것이라는 뜻을 되새겼습니다. 오직 결사의 각오로 싸워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명량대첩입니다. 당시 장군님은 억울한 누명으로 백의종군을 하다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해상 전력은 배가 겨우 12척뿐이었는데 어떻게 명량에서 압도적인 적을 물리칠 수 있었나요? 예, 당시 조정에서는 이미 해군의 전력이 부족하니 수군을 포기하고 육지 군사와 합하라는 명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는 말로 싸울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군이 없으면 바다를 빼앗기고 나라가 무너질 것은 뻔했거든요. 결국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수십 척의 적선을 맞아 싸웠습니다. 울돌목이라 불리는 좁은 물길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었고 오랜 경륜과 수군의 사기가 합쳐져 기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구령과 함께 온몸을 던져 전투를 지휘했지요. 적은 수로도 대승을 거둔 이 전투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적 승리입니다. 그 간절한 순간에 느낀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때 병사들 중에는 포기하고 도망치려는 자도 있었고 공포에 떠는 자도 많았습니다. 나조차도 마음속에 불안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면 내가 어찌 살아남겠는가라는 결의가 더 컸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기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면 한 배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임진왜란 막바지인 1598년 노량해전에서 장군님께서 전사하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사 직전까지도 선상에서 지휘를 이어가셨고 돌아가시면서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유언하셨다는 기록도 전해지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1598년 11월 노량해전이 임진왜란 최후의 결전이었죠. 적을 상대로 마침내 종교를 짓는 전투였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총탄에 맞아 쓰러졌고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아직 전환기 절체절명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군이 동요하면 싸움이 흐트러질 것이니 지휘체계를 흔들지 않기 위함이었죠. 전투가 끝난 뒤에야 내 죽음을 알렸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바다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정신이 정말 숭고합니다. 장군님의 죽음 이후에도 이순신 정신은 수많은 사람에게 이어져 오늘날까지 추앙받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결의를 유지하셨나요? 이 땅은 내 조상들이 살아온 곳이고 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요. 나는 군사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충이란 단순히 왕에게만의 충성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라는 큰 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지요. 조정에선 나를 헐뜯는 자도 있었고 부당하게 죄를 씌우는 이도 있었으나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은 이 땅의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기 위해 어떻게든 승리를 거둬야 했지요. 오늘날까지 장군님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때때로 이기심, 갈등, 개인주의가 만연해 애국이나 공익 같은 개념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장군님께서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돼 사람 사는 근본 이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요. 내 시대에도 곤란과 불의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보다 큰 목적을 위해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가를 각자 자문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있어서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기에 나라는 존속하지 않겠소. 둘 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오. 나는 젊은 세대가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자신의 올바른 양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을 명심해야겠죠. 이제 그대가 있던 시대로 돌아가더라도 이 바다의 함성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결국 백성이었습니다. 나는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듯 단정한 장군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다. 몇 세기를 뛰어넘어 들려온 충무공의 울림은 실로 묵직하고도 뜨겁다. 역사는 종종 영웅을 만들고 그 영웅이 피로써 미래를 열어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를 영웅이라 여기기보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으로서 전쟁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난중일기 속에서 토해낸 숱한 고민과 한숨, 결국은 나라를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귀결되었고 조선을 위기에서 구원했다.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러한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